마음을 걷는 시간, 마음 산책. 안녕하세요. 마음 산책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명절만 되면 죄송하다는 카톡만 오는 집이 이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추석 되니까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얘야, 이번 추석에는 집에 와서 차례 지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정말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전화 끊고 나서 며느리한테도 톡 보냈습니다. 며느라, 추석에 같이 차례 지내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번엔 뭐래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 친정에서도 와달라고 해서요. 다음번에는 꼭 갈게요. 어휴, 다음번이 언제입니까? 매번 다음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 손녀들이랑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예전에는 명절 되면 집안이 떠나가라 시끌벅적했는데 요즘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례상 차리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허전하고 서운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딸은 해외여행 간다고 연락도 안 와.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명절이 짐이래요 이러시고, 정말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자꾸만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너무 성가시게 했나? 내가 시대에 뒤떨어진 건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드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로요. 요즘은 규칙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시간도, 돈도, 역할도 생각하는 것도 모든 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명절이면 무조건 시댁 가는 게 당연했지 않습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온 가족 챙겨서 고속도로 꽉 막혀도 꼭 갔었거든요. 그게 도리였고 예의였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된 거죠. 제가 오늘 통계청에서 나온 정확한 숫자들, 연구소 자료들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담 없이 서로 상처받지 않고 가족들과 지낼 수 있는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어떻게 말하면 마음이 통할 수 있는지까지 실제 대화 예시 3가지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이번 명절은 정말 다를 겁니다. 더 이상 혼자 서운해하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과 소통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주제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숫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설날, 추석 계획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정말 놀랍더라고요. 따로 사는 친척들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절반 정도인 49에서 50%만 만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44에서 45%는 만나지 않겠다고 답한 겁니다. 거의 반반입니다. 반반.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이런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명절에 친척 안 만난다고?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나이대별로 나눠서 본 결과입니다. 우리 같은 60대는 당연히 만나야 한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나왔는 줄 아십니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이 과반수입니다. 절반 넘게요. 이걸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당연히 모여야지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굳이 모여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를 봤는데요. 명절에 뭘 가장 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젊은 층에서는 여행이나 휴식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가족 모임은 한참 뒤로 밀려났더라고요. 실제로 요즘 명절 연휴가 되면 해외여행 예약이 폭증한다고 합니다. 제주도,
부산 같은 국내 관광지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어떤 젊은 부부들은 명절 때 일부러 펜션이나 호텔을 예약해서 둘이서만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스트레스 없이 진짜 휴식을 취하겠다 이런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서 SNS에는 뭘 올려요? 이번 명절은 진짜 힐링했다. 가족과 조용히 보내는 명절 너무 좋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옵니다. 우리 세대가 보기엔 좀 이상하죠? 명절인데 혼자 있으면 뭐가 좋다는 건지.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바쁩니까? 평일에는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그나마 긴 연휴가 명절 연휴인데 그때마저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어른들 뵙고 하면 정말 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며느리들은 더 심합니다. 친정, 시댁 양쪽 다 가야 하고 거기서 또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아이들 챙기고 명절이 끝나면 더 지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명절에는 소규모로만 만나자, 외식하자 이런 가족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처럼 큰 집에서 20명, 30명 모여서 북적북적하는 그런 대가족 모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죠. 아니,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뀐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런 변화가 생겼는지 진짜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사 노동과 간섭 스트레스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조사에서 명절 스트레스 원인을 물어봤더라고요.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가족, 친척의 간섭이 53.3%로 1위였습니다. 그 다음이 명절 가사노동 38.7%, 경제적 부담 36.9% 순이었어요. 아, 이걸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실제로 어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가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하시면서 계속 지적하신다. 그리고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다. 명절이 끝나면 일주일은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런데 또 다른 며느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절 3일 전부터 장 보고 준비하고 명절 당일에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손님들 오시면 또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남편은 형들이랑 TV 보면서 수다 떨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참 잘한다 한마디만 하시고 끝이에요.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은 직장도 다니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명절에는 또 집안일로 바쁘고 쉴 틈이 없는 거죠.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명절만 되면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몇 번뿐인 긴 연휴인데 정작 나는 더 바빠진다. 친구들은 해외여행 가고 맛집 다니는 사진 올리는데 나는 부엌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서글프다고요. 그리고 간섭 문제도 심각합니다. 언제 둘째 가질 거니?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거니? 애는 왜 이렇게 말라가지고 요즘 살림은 어떻게 하고 사니? 이런 말씀들. 어떤 며느리는 명절에 가면 온 가족이 제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언하는 시간 같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명절 때 드는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요. 용돈은 용돈대로, 선물은 선물대로, 기름값에 통행료까지. 어떤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요즘 애 학원비며 대출 이자며 정말 여유가 없어서요. 명절에 가면 용돈도 드려야 하고 선물도 사가야 하는데 지금은 정말 부담스러워요. 실제로 명절 평균 지출이 한 가정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젊은 가정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죠. 그런데 더 속상한 건 이런 경제적 부담을 젊은 사람들끼리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말 못하고
어떤 아드님이 솔직하게 털어놨는데 명절 한 번 가려면 정말 돈이 많이 들어요. 부모님 용돈, 형제들 아이들 용돈, 선물들, 기름값, 고속도로 비용, 거기에 아이들 새 옷까지 입히려면 한 달 생활비가 다 나가요. 그런데 부모님께 이런 얘기 어떻게 하겠어요? 돈 없어서 못 간다고? 특히 요즘은 집값, 전셋값도 많이 올라서 젊은 부부들이 정말 힘들어합니다. 아이 키우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지출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이동의 피로감입니다. 고속도로 막힘은 이제 기본이고 KTX표 구하기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몇 시간씩 차에 갇혀 있는 건 정말 고역이죠. 어떤 젊은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3살, 5살 아이 둘 데리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8시간 걸려서 왔는데 차 안에서 애들은 울어대고 남편은 짜증내고 도착해서도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엄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KTX 예매도 전쟁이고 겨우 예매해도 서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들 데리고 3, 4시간 서서 가는 건 정말 지옥이에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또 지하철, 버스 갈아타고 명절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정말 녹초가 돼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명절 교통비만 30만 원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4명이 KTX 타고 왕복하려면 그 정도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자리 잡은 새로운 문화입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경험을 했잖습니까? 그때 화상통화로 안부 인사하고 소규모로 만나고 그런 방식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실제로 코로나 때 올해는 영상통화로 인사드려요라고 했을 때 다들 이해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게 된 거예요. 어떤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 처음으로 명절을 집에서 조용히 보냈는데 정말 평화로웠어요. 아이들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저도 편하게 쉬고 화상통화로 안부 인사도 드리고 택배로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런 방식도 괜찮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굳이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야만 명절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다섯 번째는 세대 간 가치관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성묘 가고 차례 지내고 어른들께 인사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명절은 휴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모여야 해? 평소에도 연락하고 지내는데. 이런 식이죠. 실제로 3, 40대 조사에서 명절에 가장 하고 싶은 일로 휴식과 여행이 1, 2위를 차지했거든요. 가족 모임은 한참 뒤였어요. 그런데 60대 이상은 여전히 성묘와 가족 방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이 차이가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어떤 아드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명절에 정말 쉬고 싶어요. 1년 내내 일만 하다가 긴 연휴가 생겼는데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인사하고 음식 먹고 그러면 더 피곤해져요. 차라리 집에서 아이들과 영화 보고 맛있는 거 시켜 먹으면서 편히 지내고 싶어요. 아, 이 말을 들으니까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데 명절조차 안 오면 언제 보겠나 싶죠. 손자, 손녀들 얼굴도 보고 싶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북적북적한 그 분위기가 그립고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집안이 떠나가라 시끌벅적했는데 요즘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차례상 차리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쓸쓸해요. 이게 명절인가 싶어요. 결국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해할 일도 아니고 자녀들을 원망할 일도 아닌 거죠. 옛날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 좋은 관계는
균형해서 잘한다고요. 일방적으로 우리 방식만 고집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자녀들 뜻만 따를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제 사연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여사님 댁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 여사님의 큰며느리 얘기인데요. 결혼한 지 7년 됐습니다. 아이 둘의 직장도 다니고 있고요. 작년 추석 때까지만 해도 이런 시기였답니다. 명절 3일 전부터 며느리가 시장에 가서 장을 봅니다. 배, 사과, 밤, 대추부터 시작해서 전 부칠 재료들, 나물 무칠 것들. 한 번에 3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전날 밤부터 시작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물 다듬고 무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전 부치기 시작하고 김 여사님도 같이 하시긴 하지만 며느리가 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 나물은 왜 이렇게 무쳤어? 우리 집 전은 원래 이렇게 부치는 게 아닌데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죽어라 하고 있는데 자꾸 지적받으니까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손님들 오시면 또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명절 3일 동안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추석이 끝나고 나서 며느리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명절만 되면 정말 우울해져. 차라리 우리끼리 지내자. 그 얘기를 들은 아드님이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아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혹시 명절 방식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요? 김 여사님도 처음에는 좀 서운하셨답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지내왔는데 갑자기 뭘 바꾸자는 건가 싶으셨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올해는 완전히 다르게 해보기로 하셨습니다. 먼저 음식을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저는 3-4가지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사서 오기로 했어요. 나물도 꼭 필요한 것 2-3가지만 하고요. 그리고 역할을 명확하게 나눴습니다. 김 여사님은 나물과 국 담당, 며느리는 전과 과일 담당, 작은 며느리는 설거지와 상 차리기 담당. 이렇게 역할표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놨답니다. 또 포틀럭 방식을 도입했어요. 각자 집에서 한 가지씩 해와서 나눠 먹자 이렇게 해서 부담을 줄인 거죠.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선 갈등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역할이 명확하니까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애매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명절 체류 시간도 자연스럽게 단축됐습니다. 예전에는 3일 내내 있었는데 이제는 하루 반 정도만 있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아졌답니다. 김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니까 며느리도 편해 보이고 나도 덜 피곤하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역할을 명확하게 정해준 것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명확할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애매하면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로 예측할 수 있게 되니까 마음의 준비도 되고 부담감도 덜한 거예요.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 전체의 명절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렇게 김 여사님 댁처럼 명절을 성공적으로 바꾼 가족들을 여러 곳 만나봤는데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올해 명절 만족도를 2배로 올린 가족들에게는 공통점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 3가지만 알면 여러분 댁 명절도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그 3가지 공통점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을 나누고 체류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가족들은
더 이상 명절 3일 내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입니다. 형님 댁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우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첫째 날은 큰 집에서, 둘째 날은 작은 집에서 이렇게 날짜별로 나누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기도에 사시는 박 여사님 댁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3일 동안 모든 자녀들이 와서 머물렀답니다. 그런데 집이 좁다 보니까 아이들은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잠자리가 불편하고 다들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렇게 바꿨습니다. 첫째는 명절 첫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둘째는 둘째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시간을 나눈 거예요. 처음에 박 여사님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아서 서운할 것 같다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서로 집중해서 대화하게 되고 아이들도 덜 피곤해하고 무엇보다 다음에 또 보자는 여운이 생기더라고요. 박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3일 내내 있으니까 마지막에는 서로 지쳐서 인사도 대충 하고 갔는데 지금은 아쉬워하면서 가더라. 이게 훨씬 좋다. 어떤 가족은 아예 오늘은 2시간만 있다가 갈게요라고 미리 말씀드린답니다. 그러면 어른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시게 되고 짧은 시간이지만 오히려 더 집중해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사와 비용을 눈에 보이게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 뭘 하는지 모호하면 갈등이 생기거든요. 성공한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장보기는 큰 며느리, 조리는 어머님과 작은 며느리, 설거지와 정리는 아들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냉장고에 붙여놓는 거예요. 실제로 인천에 사시는 최 여사님 댁에서 이렇게 해봤답니다. 명절 일주일 전에 가족 톡방에 역할표를 올린 거예요. 추석 역할 분담표. 장보기 큰 며느리 9월 15일까지. 전 부치기 어머님 작은 며느리. 나물 만들기 큰 며느리. 과일 준비 큰아들. 설거지 작은아들 큰아들. 정리정돈 며느리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어떻더라고요? 일단 며느리들이 정말 좋아했답니다. 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요. 그리고 최 여사님도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오히려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례 음식비는 첫째가, 과일비는 둘째가, 교통비는 각자 부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하는 거죠. 어떤 가족은 명절비 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누가 뭘 샀는지, 얼마 들었는지 실시간으로 공유한다고 하더라고요. 큰며느리 장보기 완료. 총 35만 원 들었어요. 작은아들 과일 20만 원어치 샀습니다. 어머님 얘들아 고생 많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서로 고마워하게 되고 부담감도 줄어든답니다. 한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서 서운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역할을 나눠서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운함이 없어졌어요. 세 번째는 금지 질문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획기적이더라고요. 가족끼리 미리 이런 질문은 하지 말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결혼할 거니?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직장은 언제까지 다닐 거니? 월급은 얼마나 받니? 집은 언제 살 거니?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한 가족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결혼 3년 차인 며느리가 있었는데 명절 때마다 둘째는 언제 가질 거니? 이런 질문을 받아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사실 그 며느리는 난임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걸 가족들이 모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고 피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남편이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어머님, 아버님, 죄송한데 아내가 그런 질문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앞으로는 그런 얘기보다는 다른 즐거운 얘기들 해주시면 안 될까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좀 서운해 하셨답니다. 우리가 관심 있어서 묻는 건데 왜 그러냐 하시면서요. 그런데 며느리가 정말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고 나서는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앞으로는 조심하마. 어떤 가족은 아예 종이에 써서 어른들께 미리 보여드린답니다. 명절 대화 가이드, 피할 주제들 결혼, 임신, 취업, 연봉, 집 구입 등 좋은 주제들 건강, 취미, 여행, 맛집, 드라마, 책 등 이렇게 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죠. 대신 뭘 얘기하냐면 요즘 재미있게 본 드라마 있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맛있는 음식점 알려드릴까요? 요즘 어떤 취미 생활하세요? 이런 편안한 주제들로 대화하는 거예요. 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편해. 괜한 걱정 안 하게 되고 며느리랑도 더 친해진 것 같아. 며느리가 요즘에는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웃음소리도 많이 들려. 또 다른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조언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얘기 나누는 게 더 좋다는 걸 알겠어. 서로 부담도 없고. 이렇게 세 가지만 지켜도 명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도 짧아지고 역할도 명확해지고 갈등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 이게 훨씬 편하고 좋구나 하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만들려면 누군가는 먼저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 용기를 내는 방법, 실제 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 해결책을 보여주는 실제 사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여사님 땡 얘기인데요. 정말 요즘 젊은 가정들이 많이 겪는 상황입니다. 이 여사님의 큰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며느리도 직장맘이고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이 둘이 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명절 때마다 이런 시기였답니다. 명절 전날 밤 11시에 출발해서 새벽 4, 5시에 부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KTX는 표 구하기도 어렵고 차로 가자니 8, 9시간은 걸리고.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차 안에서 못 자고 보채고 도착해서도 컨디션이 엉망이고.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자들이 오면 좋긴 한데 너무 지쳐서 와가지고 보기가 안쓰러워. 큰 놈은 멀미해서 토하고 작은 아이는 낯설어서 울고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 그리고 며느리도 명절 내내 아이들 달래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도 운전 때문에 피곤해하고 명절이 끝나면 모두가 지쳐 있더라고요. 특히 큰 손자가 초등학생이 되니까 더 힘들어졌답니다. 학원도 있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있고 할머니 집 가기 싫어요. 지루해요.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추석 이후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아이들이 장거리 이동을 너무 힘들어해서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여사님도 처음에는 서운하셨대요. 손자들 얼굴 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며느리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님, 명절 당일에는 화상통화로 인사드리고 대신 다른 주말에 아이들이 좀 여유 있을 때 내려가도 될까요? 그때는 2박 3일로 충분히 있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답니다. 명절 당일에 컴퓨터 화면으로 인사를 받으니까.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명절 당일 오후 2시에 화상통화를 했는데 손자들이 한복 입고 나와서 절하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추석 잘 보내세요. 이렇게요.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손자들 한복 입은 모습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 화면으로 봐도 충분히 기뻤어. 그리고 2주 후에 실제로 내려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랐답니다. 아이들도 컨디션이 좋고 며느리도 여유 있고 무엇보다 2박 3일 동안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할머니, 이건 뭐예요? 할아버지, 저거 가져다 주세요. 아이들이 활발하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며느리도 편안하게 대화하고 이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게 훨씬 좋구나. 명절 때 억지로 와서 힘들어하는 것보다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와서 제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족은 하이브리드 방식을 택한 거예요. 어르신들은 여전히 대면으로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완전히 온라인으로만 하지 않고 화상통화로 명절 인사는 챙기되 실제 만남은 더 좋은 조건에서 하는 거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어떤 가족은 명절 당일에는 동네에 사는 가족들만 모이고 멀리 사는 자녀들은 화상통화로 참여하더라고요. 차례를 지낼 때도 화상통화를 켜놓고 얘들아, 너희도 함께 절해라 이렇게 하니까 멀리 있어도 함께하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나쁘지 않아. 손자가 화면 너머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하니까 여러 장점이 생겼습니다. 우선 교통비, 숙박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아이들 컨디션도 훨씬 좋고 실제로 만날 때는 더 집중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고요. 무엇보다 명절은 의무가 아니라 명절은 선택이라는 인식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가족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 여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전에는 명절에 못 오면 서운했는데 지금은 각자 사정이 있으니까 하고 이해하게 됐어. 대신 올 수 있을 때 와서 더 좋은 시간을 보내니까 이게 훨씬 현명한 것 같아. 이런 방식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공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족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정말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김 여사님 댁, 박 여사님 댁, 최 여사님 댁, 이 여사님 댁. 이 모든 가족들이 명절을 성공적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바로 누군가가 먼저 용기를 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그 용기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며느리? 아들? 아니면 어머님?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말로 대화를 시작했을까요? 실제로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공한 가족들에서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며느리였습니다. 그 다음이 아들, 그리고 의외로 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낸 경우도 꽤 많았어요. 김 여사님 댁은 며느리가, 박 여사님 댁은 아들이, 이 여사님 댁은 며느리가 각각 다르긴 했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가족 상황에 맞게 조금만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형 대화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보겠다로 접근한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 효과적일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기본값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번 정해진 방식을 기본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계속 규칙처럼 굳어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명절은 대가족 모임이 기본값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가족들이 명절은 분산, 소규모 모임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분산 소규모가 새로운 기본값이 된 겁니다. 한번 경험해본 편리함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여기서 형평성 이론이라는 또 다른 심리학 원리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 것과 받는 것이 공평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때 관계에 만족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공 사례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비용을 투명하게 분담하고, 시간을 미리 정하는 것들. 이런 방식들이 왜 효과적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며느리 입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해서 좋다. 아들 입장에서는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예측 가능해서 좋다. 어머님 입장에서는 모든 가족이 공평하게 참여해서 좋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이 부담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즐거운 시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기 위한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데이터에서 봤듯이 명절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였습니다. 간섭, 가사노동, 경제적 부담. 그럼 이 세 축에서 조금씩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간섭은 금지 질문 리스트로 작게 줄이고, 가사노동은 역할 분담으로 분명하게 줄이고, 경제적 부담은 비용 분담으로 투명하게 줄이는 거죠.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명절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편한 명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로 자녀들과 어떻게 이런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머님들이 말은 좋은데 막상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 대화 문구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 합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얘들아, 올해 명절은 오전 면담, 오후 휴식으로 나눠볼까? 2~3시간만 편하게 보고 나머지 시간은 너희들끼리 쉬어라. 여기서 포인트는 편하게와 쉬어라라는 표현입니다. 짧게 만나자가 아니라 편하게 만나자, 빨리 가라가 아니라 쉬어라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린 어머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뭐라고 답했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정말요? 그럼 오전에 집중해서 뵙고 오후에는 애들이랑 놀게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부담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편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가사와 비용 분담 대화입니다. 이번 명절에는 장보기, 조리, 치움, 교통비를 한번 나눠서 적어볼까?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하면 어떨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눠서 적어볼까? 라는 제안형 표현입니다. 너희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같이 해볼까? 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하나씩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누구 혼자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어떤 며느리가 이런 제안을 받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럼 저는 장보기 할게요. 미리 리스트 만들어서 카톡으로 확인받고 살게요. 이렇게 되니까 며느리도 자기가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어머님도 간섭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참견 금지 대화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얘들아, 이번 명절에는 근황만 가볍게 나누자. 진로나 연봉 같은 진지한 얘기는 질문 없이 편하게 지내고, 여기서 핵심은 가볍게와 편하게입니다. 묻지 말아라가 아니라 편하게 지내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 없이라는 표현도 좋아요.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의미는 명확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며느리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어머님 감사해요. 그럼 저도 편하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3가지 대화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두 명령형이 아니라 제안형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볼까?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모두 상대방의 편의를 먼저 생각한 표현들이에요. 편하게 쉬어라, 가볍게. 이렇게 접근하면 자녀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한두 번 해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가족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다는 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모이지 않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덜 부담스럽게 잘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하고 명절도 여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다만 예전 방식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을 뿐이죠. 시간도 나누고 역할도 나누고 부담스러운 질문들도 줄여가면서 서로를 더 배려하는 방식으로 만나는 거예요. 옛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배려, 책임, 존중, 알무로 이루어진 행동이다. 여기서 존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는 것,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주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명절에 못 온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의 사정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전통을 저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더 오래,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지혜로운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명절에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큰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 가사, 질문 이 세 가지부터 작게 합의해 보시는 거예요. 두세 시간만 편하게 보자, 역할을 나눠서 하자, 가벼운 얘기만 하자. 이 정도만으로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거예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분명히 모든 가족이 더 편해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명절도 진짜 명절이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 댁 명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